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솔직히 말해 가난했습니다. 자매만 셋인 딸 부잣집이었죠.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대로 넷째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셨고 아버지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큰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싫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이었던 분이셨죠. 책임감 없이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머니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신 일 안 할 거야? 먹여 살릴 자식이 셋이야. 어머니의 절규에도 아버지는 딸년들 공부시켜서 뭐해? 다 쓸데없어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란 것도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하지만 경비원 월급은 이전 공장 월급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딸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생활이 막막해지자 결국 어머니께서 직접 생계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결혼 후 줄곧 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에서 잠시 돕는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고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셨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끝은 늘 부르터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쥐꼬리만 한 월급마저 술값으로 탕진하셨고 월말이면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가서 아버지가 외상한 술값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희망이 되어야겠다고,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공부는 물론 동생들의 공부까지 챙기며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과 계열 공부에 특히 흥미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한 곳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악착같이 버틴 끝에 저는 과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를 눈여겨보시던 교수님께서 연구실 조교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학문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가능하다면 석사를 넘어 박사 과정까지 받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제안 덕분에 저는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치열하게 분석하며 현실적인 연구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에서 준비한 논문 주제가 당시 삼성의 주요 연구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삼성 측과 면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식 채용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직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경비원의 딸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의 연구원이 된 것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월급이나 따박따박 가져와라는 말만 남겼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연구였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기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성과는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새 저는 30을 맞이했습니다. 그 무렵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가치관과 유머 코드를 공유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취업하자마자 집안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그는 현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직원이 만났으니 친구들은 저희를 보며 세기의 커플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제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제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7년 차에는 대형 프로젝트의 리드 연구원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제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주요 학술지에 제 일저자로 논문을 싣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고 두둑한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열심히 달렸으니 이제는 너와 함께 천천히 걷고 싶어.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두둑한 성과급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이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돈으로 노름을 시작하신 겁니다.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막아드리며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살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도망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적금을 깨서 급한 빚을 막고 남은 돈으로 더 작은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빚쟁이들의 독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고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놀라긴 했지만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질책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나도 이혼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무리하게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생 보험 하나 없이 사셨던 터라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함께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애들 믿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자고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요. 하지만 결국 저는 회사에서 또다시 쓰러졌고 병실에서 저를 붙잡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만둘게. 나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수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삼성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남자친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그의 모습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녀는 대뜸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가씨 뭘 보고 우리 아들 짝으로 생각했겠어. 다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 그 삼성이라는 간판 하나 보고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간판이 없어졌잖아. 그럼 아가씨한테 무슨 가치가 남았는데? 이혼 가정에 병든 어머니에 빚까지.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안이랑 엮여야 하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제 직업과 연봉, 즉 저의 조건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자
그녀는 가차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어머니만의 생각이냐고,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함께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동명의로 샀던 신혼집의 제 지분을 그에게 넘기고 그가 저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직장도.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치고 나니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전공과 경력을 살려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 저를 눈여겨보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대학의 강사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와 연구에 매진했고 몇 년 후 정식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삼성연구원이라는 타이틀보다 교수라는 이름이 제게는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를 버렸던 그 남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파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에게조차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있다며 선을 보게 하려다 며느리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 곁에 아버지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솔직히 말해 가난했습니다. 자매만 셋인 딸 부잣집이었죠.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대로 넷째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셨고 아버지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큰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싫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이었던 분이셨죠. 책임감 없이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머니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신 일 안 할 거야? 먹여 살릴 자식이 셋이야. 어머니의 절규에도 아버지는 딸년들 공부시켜서 뭐해? 다 쓸데없어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란 것도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하지만 경비원 월급은 이전 공장 월급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딸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생활이 막막해지자 결국 어머니께서 직접 생계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결혼 후 줄곧 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에서 잠시 돕는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고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셨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끝은 늘 부르터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쥐꼬리만 한 월급마저 술값으로 탕진하셨고 월말이면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가서 아버지가 외상한 술값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희망이 되어야겠다고,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공부는 물론 동생들의 공부까지 챙기며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과 계열 공부에 특히 흥미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한 곳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악착같이 버틴 끝에 저는 과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를 눈여겨보시던 교수님께서 연구실 조교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학문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가능하다면 석사를 넘어 박사 과정까지 받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제안 덕분에 저는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치열하게 분석하며
현실적인 연구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에서 준비한 논문 주제가 당시 삼성의 주요 연구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삼성 측과 면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식 채용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직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경비원의 딸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의 연구원이 된 것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월급이나 따박따박 가져와라는 말만 남겼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연구였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기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성과는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새 저는 30을 맞이했습니다. 그 무렵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가치관과 유머 코드를 공유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취업하자마자 집안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그는 현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직원이 만났으니 친구들은 저희를 보며 세기의 커플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제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제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7년 차에는 대형 프로젝트의 리드 연구원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제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주요 학술지에 제 일저자로 논문을 싣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고 두둑한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열심히 달렸으니 이제는 너와 함께 천천히 걷고 싶어.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두둑한 성과급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이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돈으로 노름을 시작하신 겁니다.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막아드리며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살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도망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적금을 깨서 급한 빚을 막고 남은 돈으로 더 작은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빚쟁이들의 독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고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놀라긴 했지만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질책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나도 이혼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무리하게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생 보험 하나 없이 사셨던 터라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함께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애들 믿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자고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요. 하지만 결국 저는 회사에서 또다시 쓰러졌고 병실에서 저를 붙잡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만둘게. 나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수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삼성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남자친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그의 모습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녀는 대뜸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가씨 뭘 보고 우리 아들 짝으로 생각했겠어. 다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 그 삼성이라는 간판 하나 보고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간판이 없어졌잖아. 그럼 아가씨한테 무슨 가치가 남았는데? 이혼 가정에 병든 어머니에 빚까지.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안이랑 엮여야 하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제 직업과 연봉, 즉 저의 조건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자 그녀는 가차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어머니만의 생각이냐고,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함께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동명의로 샀던 신혼집에 제 지분을 그에게 넘기고 그가 저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직장도.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치고 나니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전공과 경력을 살려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 저를 눈여겨보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대학의 강사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와 연구에 매진했고 몇 년 후 정식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삼성연구원이라는 타이틀보다 교수라는 이름이 제게는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를 버렸던 그 남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파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에게조차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있다며 선을 보게 하려다 며느리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 곁에 아버지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솔직히 말해 가난했습니다. 자매만 셋인 딸 부잣집이었죠.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대로 넷째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셨고 아버지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큰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싫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이었던 분이셨죠. 책임감 없이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머니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신 일 안 할 거야? 먹여 살릴 자식이 셋이야. 어머니의 절규에도 아버지는 딸년들 공부시켜서 뭐해? 다 쓸데없어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란 것도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하지만 경비원 월급은 이전 공장 월급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딸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생활이 막막해지자 결국 어머니께서 직접 생계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결혼 후 줄곧 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에서 잠시 돕는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고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셨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끝은 늘 부르터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쥐꼬리만 한 월급마저 술값으로 탕진하셨고 월말이면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가서 아버지가 외상한 술값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희망이 되어야겠다고,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공부는 물론 동생들의 공부까지 챙기며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과 계열 공부에 특히 흥미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한 곳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악착같이 버틴 끝에 저는 과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를 눈여겨보시던 교수님께서 연구실 조교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학문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가능하다면 석사를 넘어 박사 과정까지 받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제안 덕분에 저는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치열하게 분석하며 현실적인 연구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에서 준비한 논문 주제가 당시 삼성의 주요 연구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삼성 측과 면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식 채용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직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경비원의 딸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의 연구원이 된 것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월급이나 따박따박 가져와라는 말만 남겼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연구였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기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성과는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새 저는 30을 맞이했습니다. 그 무렵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대 자동차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가치관과 유머 코드를 공유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취업하자마자 집안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그는 현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직원이 만났으니 친구들은 저희를 보며 세기의 커플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제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제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7년 차에는 대형 프로젝트의 리드 연구원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제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주요 학술지에 제 일저자로 논문을 싣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고 두둑한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열심히 달렸으니 이제는 너와 함께 천천히 걷고 싶어.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두둑한 성과급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이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돈으로 노름을 시작하신 겁니다.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막아드리며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살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도망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적금을 깨서 급한 빚을 막고 남은 돈으로 더 작은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빚쟁이들의 독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고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놀라긴 했지만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질책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나도 이혼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무리하게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생 보험 하나 없이 사셨던 터라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함께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애들 믿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자고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요. 하지만 결국 저는 회사에서 또다시 쓰러졌고 병실에서 저를 붙잡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만둘게. 나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수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삼성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남자친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그의 모습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녀는 대뜸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가씨 뭘 보고 우리 아들 짝으로 생각했겠어. 다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 그 삼성이라는 간판 하나 보고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간판이 없어졌잖아. 그럼 아가씨한테 무슨 가치가 남았는데? 이혼 가정에 병든 어머니에 빚까지.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안이랑 엮여야 하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제 직업과 연봉, 즉 저의 조건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자 그녀는 가차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어머니만의 생각이냐고,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함께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동 명의로 샀던 신혼집의 제 지분을 그에게 넘기고 그가 저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직장도.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치고 나니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전공과 경력을 살려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 저를 눈여겨보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대학의 강사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와 연구에 매진했고 몇 년 후 정식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삼성연구원이라는 타이틀보다 교수라는 이름이 제게는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를 버렸던 그 남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파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에게조차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있다며 선을 보게 하려다 며느리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 곁에 아버지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솔직히 말해 가난했습니다. 자매만 셋인 딸 부잣집이었죠.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대로 넷째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셨고 아버지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큰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싫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이었던 분이셨죠. 책임감 없이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머니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신 일 안 할 거야? 먹여 살릴 자식이 셋이야. 어머니의 절규에도 아버지는 딸년들 공부시켜서 뭐해? 다 쓸데없어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란 것도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하지만 경비원 월급은 이전 공장 월급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딸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생활이 막막해지자 결국 어머니께서 직접 생계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결혼 후 줄곧 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에서 잠시 돕는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고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셨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끝은 늘 부르터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쥐꼬리만 한 월급마저 술값으로 탕진하셨고
월말이면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가서 아버지가 외상한 술값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희망이 되어야겠다고